비에 젖은 며느리가 실종된 남편을 부축해 돌아왔을 때 한눈을 팔면 어르신을 잃을 수도 있어. 쌓였던 의심과 분노가 댐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뭘 하는 거야? 현금은 왜 그렇게 뽑고? 저희 나가 살아! 해서는 안 될 말이 쏟아져 나왔고 우리 집은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작은 클릭이지만 저희에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춘자 68살입니다. 인천 부평의 30년도 넘은 아파트에서 남편 최만수와 삽니다. 남편은 올해 74이죠. 베란다에는 오래된 김치통이 줄지어 서 있고 싱크대는 멜라민 그릇과 낡은 양은 냄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쌀통과 함께 온갖 비상약들이 작은 통에 담겨 있어요. 고혈압약, 소화제, 파스까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우리 집입니다. 90년대 그 힘들었던 외환위기를 버티며 키운 아들 진수는 47인데 얼마 전 전세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지은과 함께 반년 전부터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고 있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43입니다. 평수는 그대로인데 식구는 늘었으니 식탁은 네 벌의 수저를 버거워합니다. 좁은 거실 한쪽 구석에는 남편이 쌓아둔 신문 더미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기사야라며 가위로 오려놓은 것들인데 대부분 건강 관련 정보거나 부동산 소식들이에요. 다른 구석에는 며느리가 가져온 캐리어 2개가 아직도 놓여 있습니다. 정착했다기보다는 임시로 머무는 것 같은 분위기가 집안을 감돌고 있어요. 아침이면 화장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둘이서 여유롭게 지냈는데 이제는 누가 먼저 들어갈지 눈치를 봐야 해요. 아들 진수는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서둘러 씻고 며느리 지은이는 그 뒤를 이어 화장을 합니다. 저는 보통 제일 나중에 들어가죠. 남편은 요즘 경도 치매 증상이 있습니다. 가스불을 켠 채 깜빡 잊기도 하고 주머니 속에 곶감처럼 말린 영수증들을 모아놓기도 해요. 이거 중요한 거야라고 하면서 구겨진 마트 영수증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어제는 지갑을 찾는다고 온 집을 뒤져놓고는 정작 지갑은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화가 나면서도 안쓰럽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매일 오후 2시 반이 되면 다락방 문에 체인을 겁니다. 원격 업무가 있어요라는 말을 남기고는 문을 꼭꼭 잠그죠. 그 시간이면 저는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걷어들이는데 다락에서 들리는 키보드 소리와 함께 작은 속삭임도 섞여 나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혹시 회사 일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지만 선뜻 물어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 때는 6시면 상을 차렸는데 이제는 아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며느리는 먼저 드세요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모여서 먹어야 밥맛이 나는 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저녁이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텔레비전 채널도 문제입니다. 남편은 뉴스를 좋아하고 저는 드라마를 봅니다. 아들은 스포츠 중계를 보고 싶어 하고 며느리는 별로 텔레비전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리모컨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하루 저녁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밤이 되면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남편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들도 피곤해서 금세 잠이 들어요. 하지만 며느리 방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가끔 한밤중에도 키보드 소리가 들려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집이지만 우리 집 같지 않고
가족이지만 어색한 동거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아들 부부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참고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만의 평화로운 시간은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빗소리가 창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방 앞에서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안에서 들리는 작은 움직임과 체인이 덜컹거리는 소리. 평생 살아온 우리 집에 열 수 없는 문이 하나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드신 며느리 그릇들이었죠. 물기가 마르면서 밥풀이 딱딱하게 붙어 있었어요. 저는 무심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먹고 바로 치우면 속이 시원한데.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투덜거림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곧 하려고 했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서둘러 앞치마를 두르더군요. 머리가 부스스하고 얼굴에 잠자리가 그대로 있었어요. 아마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늦잠을 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랬을까요? 괜히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진수 출근 전엔 국 한 그릇이라도 끓여주면 좋을 텐데. 남편이 밥상을 기다리고 있거든.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지은이의 미소가 살짝 깨지는 게 보였어요. 손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진수는 식탁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중간에서 눈치만 보았습니다. 신문을 넘기는 손이 어색하게 멈춰 있었어요. 그 순간 부엌 분위기가 차가워졌죠. 지은이는 네, 알겠어요 라고 작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작은 말들이 가시가 되어 우리 사이에 박히기 시작했어요. 세탁기 돌릴 때 물 온도 조절 좀 해줘. 아버지 속옷은 따뜻한 물로 해야 해. 방 정리는 언제 할 거니? 캐리어가 거실을 다 차지하고 있잖니. 아버지 약 챙기는 것도 신경 써야지. 시간 맞춰서 드셔야 한다고 같은 말들이 자꾸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은이는 매번 네, 어머니라고 대답하면서도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웃는 횟수가 줄어들고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시장에서 뭘 사올까요? 그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됐어요.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새벽 6시에 혼자 나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봤어요. 운동복을 입고 조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조깅치고는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였어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어깨가 처져 있었죠. 그리고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돈을 뽑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마트 앞에서 우연히 봤는데 왜 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찾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카드로 결제하는데 지은이만 유독 현금을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다락방 청소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편지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불에 탄 듯 그을린 종이 끝에 해요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누구한테 보낸 편지인지 아니면 받은 편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왜 태워버린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무슨 편지를 숨겨야 할 이유가 있는 걸까요? 왜 불에 태워서 없애려고 했을까요? 의심의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은이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몰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에 다락방에서 들리는 전화 통화 소리도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다가 1시간 만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시간인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집 안 곳곳을 찾아봤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베란다, 화장실, 침실까지 다 뒤져봤어요. 혹시 화장실에서 쓰러진 건 아닌가 해서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 복도를 내다봤지만 엘리베이터 앞에도 계단에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다리가 풀려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치매가 있는 남편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뉴스에서 본 것처럼 며칠씩 행방불명이 되는 건 아닐까요? 혹시 차라도 다치면 어쩌죠?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다락방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하자 지은이는 겉옷도 제대로 안 입고 우비도 안 걸친 채 빗속으로 뛰어나갔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어머니는 집에서 기다리세요. 저는 집에서 기다리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집안 분위기가 나빠진 게 아닐까? 그래서 아버지가 답답해서 나간 건 아닐까?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하신 건 아닐까? 자책감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빗소리 사이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지은이가 남편을 부축해서 들어왔어요. 비를 머금은 빨간 양산 아래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젖은 바닥에 비친 복도, 불빛, 남편의 떨리는 어깨, 지은이의 새빨갛게 튼 손등, 그리고 옷에 흠뻑 밴 빗물. 남편은 동네 편의점 앞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동네를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거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남편의 젖은 외투를 벗겨드리며 물었어요. 남편은 춘자야, 여기가 우리 집 맞지? 라고 중얼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평소 익숙했던 집이 낯설게 느껴지는 모양이었어요.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신발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혀끝이 먼저 달렸습니다. 한눈을 팔면 어르신을 잃을 수도 있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비에 젖어 힘들어하는 며느리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 사이로 당황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쌓였던 불만과 의심이 댐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너희들이 여기 있으니까 아버지도 불편하신 거 아니야? 방에 틀어박혀서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 거야? 현금은 또 왜 그렇게 자주 뽑고? 불탄 편지는 또 뭐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제 자신도 놀랄 정도였어요.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라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수가 뒤늦게 현관으로 뛰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나온 모양인지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찾으셨어요? 다행이네요라고 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최악이 된 후였습니다. 공기 중에 차가운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죠. 진수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희 나가 살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집이 그렇게 불편하면 나가서 살라고 말하고 나서도 제가 한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진수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중간에서 말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었어요. 내가 틀렸어? 매일 문 잠그고 숨어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돈은 몰래 뽑아다 쓰고 편지는 태워버리고 이게 정상이야? 이게 며느리가 할 일이야? 지은이가 다락으로 올라가며 쾅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온 집에 메아리 쳤어요. 곧이어 체인 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 하는 그 소리가 마치 우리를 완전히 갈라놓는 소리 같았어요. 남편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춘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빗소리 사이로 오래전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갓 시집 와서 시어머니 말씀 한마디에 몰래 베란다에서 울던 23세 나.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것이 있었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절대 울리지 않겠다. 나처럼 서러운 눈물은 흘리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23세 이 집으로 시집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잔소리였어요. 밥은 왜 이렇게 짜게 했니? 빨래는 왜 이렇게 널었니? 방 청소는 제대로 한 거니? 매일 듣는 말이었죠.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목소리를 죽이고 훌쩍훌쩍 울면서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독처럼 퍼져갔습니다. 며느리는 왜 매일 체인을 거는가? 왜 새벽에 나가고 현금을 자주 뽑을까? 다락에서 주운 그을린 편지 조각 사? 해요라는 글자는 대체 무슨 뜻일까?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집 돈을 빼돌리는 건 아닐까?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진수야, 아침 차려놨으니까 드세요라고 말하고는 다락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남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다락 쪽을 올려다보고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했습니다. 엄마, 어제 일은? 하고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붙은 통신비 명세서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소액 결제 내역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게임 아이템인지 아니면 다른 유료 서비스인지 알 수 없는 결제들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횟수가 많았어요. 혹시 며느리가 우리 명의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만나면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트 사장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라고 했고, 교회 권사님은 며느리는 원래 속을 알 수 없는 법이죠.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뭘 생각하는지 몰라요라고 했습니다. 계단 참에 늘 앉아 수다 떠는 동네 옥분이 언니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우리 때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숨도 못 쉬었는데 요즘은 너무 당당해. 방문 잠그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말대답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춘자야, 너무 봐주지 마. 한번 봐주면 계속 우습게 봐. 이런 말들이 소금 대신 모래처럼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점점 삐뚤어졌어요. 지은이가 무엇을 해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밥을 차려놔도 왜 이렇게 성의 없이 했을까? 설거지를 해도 왜 이렇게 대충 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지은이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던 것들도 이제는 혼자서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어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주고받지 않게 됐죠. 아침 인사도 안녕하세요에서 고개만 살짝 숙이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며칠이 지나자 남편이 또 길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지은이가 다락방에서 원격 근무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남편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거실에도 없고 화장실에도 없고 침실에도 없었습니다. 여보. 온 집을 다 뒤져봤지만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슬리퍼도 없어져 있었습니다. 또 나간 거였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못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지은이의 다락방 문을 두드렸어요. 지은아, 아버지가 또 없어졌어. 문 너머로 의자 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지은이가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모르겠어. 빨래 널다가 보니까 없더라고. 저도 당황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는 바로 신발을 신으며 제가 찾아볼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집에서 기다리세요. 혹시 돌아오실지 모르니까요라고 덧붙였어요.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지은이가 남편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평 문화의 거리 끝, 문 닫은 오래된 단관극장 앞에서 발견됐다고 했어요. 80년대 저와 남편이 데이트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영화표가 1,000원이었죠. 남편은 낡은 영화 포스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춘자야, 여긴 표가 1,000원이었지? 우리 여기서 영화 많이 봤는데. 로미오와 줄리엣도 보고 사랑과 영혼도 봤지? 옛날 기억은 또렷한데 지금 일은 잊어버리는 치매의 특징이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보인 건 지은이의 젖은 운동화와 벌겋게 튼 손가락이었습니다. 분명 뛰어다니며 찾아다닌 모양이었어요. 상인회에서 CCTV 확인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신 걸 보고 연락해 주셨거든요. 지은이는 숨이 차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저는 고마우면서도 또 화가 났습니다. 원격 근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아버지는 제대로 못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아버지를 찾아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한다고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걸으세요. 집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계단 조심하시고요. 남편은 고맙구나.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네. 춘자보다 더 착한 것 같아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식탁 위에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 주간보호센터 상담 예약서, 치매 관련 의료진 명단,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통신 서비스 해지 신청서까지 종류별로 깔끔하게 분류되어 있었어요. 언제 이런 일을 다 했을까요? 분명 남편을 찾으러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명의로 걸려있던 유료 부가 서비스 다 취소했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음성사서함이나 컬러링 같은 건데 한 달에 10,000원 넘게 나가고 있었거든요. 보이스피싱 관련 녹취도 정리해서 경찰서에 신고했고요. 저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통신비 명세서에서 봤던 이상한 소액 결제들이 보이스피싱이었다는 얘기였나요? 그럼 지은이가 그걸 알아서 처리해 준 거였을까요?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제가 의심했던 것들이 다 오해였다는 건가? 오후 2시 반부터 5시까지는 제 원격 근무 시간이에요. 지은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회사와 계약할 때 정해진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는 화상회의도 있고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어서요. 방해받지 않아야 계약을 지킬 수 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지은이가 매일 체인을 걸고 방에 들어가는 이유가 회사 일 때문이었구나. 저는 그동안 무슨 수상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정작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현금을 자주 뽑는 것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려는데 지은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진수가 급전이 필요했어요. 전세금 사기 관련해서 당분간 변제해야 할 돈이 있어서요. 변제?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피해자인데 왜 돈을 내야 해? 지은이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기업체가 여러 집을 동시에 사기친 거라서 피해자들끼리 공동 대응을 하게 됐는데요. 일부 변제금을 내야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었다는 얘기였나요? 제가 제 명의로 일부를 먼저 갚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들의 그림자가 문틀처럼 흔들렸습니다. 진수는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엄마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은이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남자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께 말씀드리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다 떠안고 있었던 거야?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분노가 지은이를 향한 건지 아들을 향한 건지 아니면 이런 상황을 만든 세상을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제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매정했는지, 얼마나 오해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몰랐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 하지만 지은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진수가 집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저는 식탁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밥은 언제 먹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를 감지한 건지 계속 두리번거렸어요. 진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눈치를 챘어요.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에는 땀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지은이가 거실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진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진수야, 엄마한테 할 말 없니? 평상시보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이미 무슨 일인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옆에서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어요 라고 작게 말했죠. 내 빈얘기야. 저는 억지로 차분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속에서는 화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혼자 떠안고 있는 일 말이야. 엄마한테는 왜 말 안 했어? 가족끼리 뭘 숨기고 그래? 이게 가족이야? 진수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넥타이를 풀면서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지은이가 중간에서 어머니, 그건 하고 말하려 했지만 진수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진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세금 사기 당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기업체가 여러 집을 동시에 사기친 거라서 피해자들이 공동 대응을 하게 됐는데요. 진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을 다 합쳐서 일부 변제금을 내야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예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경찰은? 검찰은? 왜 피해자가 돈을 내야 해? 진수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법적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대요. 몇 년씩 걸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사기범이 돈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해서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지은이가 혼자 고생하고 있었던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원격 근무를 하면서 밤낮으로 일해서 내 빚을 갚고 있었던 거야? 엄마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나도 가족인데.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실망시키기 싫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무능해서 40이 넘어서도 부모님께 집만 되고 집도 못 구하고 사기까지 당하고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 순간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진수가 말리는데도 제가 먼저 처리하겠다고 했거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미안하고 고마우면서도 서운했어요. 내가 그동안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의심하고 나쁘게만 봤는데 정작 며느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진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나도 사람이야. 버티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뭔 소리야, 진수야? 진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출을 돌렸어요. 한 곳에서 막히면 다른 곳에서 빌리고 카드론, 캐피털, 저축은행. 그러다가 그것도 막혀서 그래서 저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예감했지만 직접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진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사채를 썼어요. 정말 잠깐만 쓰려고 했어요. 사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사채를 왜 써? 미쳤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수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쓰려고 했어요. 정말 잠깐만. 한 달만 버티면 전세금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지은이도 창백해져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라고 중얼거렸어요. 진수가 며느리에게도 숨기고 있었던 일이었나 봐요. 얼마나 빌렸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을 듣기가 무서웠어요. 3천만 원. 진수의 대답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을 사채로? 너 정신이 나갔어? 지은이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주 이자를 내야 해요. 진수가 계속 고백했습니다. 한 주에 100만 원씩? 지은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겨우 이자만 내고 있어요. 원금은 손도 못 댔어요. 이래서는 평생 갚을 수 없어요. 그 순간 주방에서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라면을 끓이려다가 올려놓고 잊은 냄비였어요. 물이 다 끓어서 바닥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일어나서 맨손으로 뜨거운 손잡이를 잡아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손이 화끈거렸지만 아픔도 느낄 수 없었어요. 가스불을 끄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타버린 냄비를 보면서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우린 가족 아니야? 제 울음 섞인 외침이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 다들 문을 닫고 말해? 왜 나만 모르는 거야? 왜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살아야 해? 집안 공기가 멎었습니다. 남편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감지했는지라면 생각은 잊고 조용해졌어요. 진수가 부엌으로 와서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실망하실까봐. 엄마 아들이 이렇게 망가진 걸 보여드리기가.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무섭게 했을까? 언제 그렇게 완벽하기를 바랐을까?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강한 엄마였는지, 아들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었는지 말이에요. 며느리의 체인이 문을 지키려는 장치가 아니라 제 분노와 실망에서 자신과 남편을 지키려는 방패였다는 것도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완벽한 아들로 보이려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다가 더 큰 구렁이에 빠진 거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서운 엄마였을까요? 엄마가 그렇게 무서웠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진수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강하셔서요. IMF 때도 그렇고, 아버지 사업 망했을 때도 그렇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항상 꿋꿋하게 버텨내시잖아요. 울지도 않고 약한 모습도 안 보이고, 그런 엄마한테 아들이 이렇게 무능하다고 어떻게 말해요? 저는 가슴이 막혔어요. 그동안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던 제 자신이 도리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엄마도 무서워, 진수야. 엄마도 모르는 게 많고 틀릴 때도 많아.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도 울고 싶을 때 많아. 진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도 그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어렸을 때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어. 시어머니한테 혼날 때도 많았고 아버지랑 싸울 때도 있었어. 그런데 왜 완벽한 척 했을까? 그럼에도 상처는 이미 깊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조용히 일어나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목소리에는 지침이 묻어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제가 물었지만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라고만 했어요. 진수가 여보, 어디 가려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라고 말렸지만 지은이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문이 닫히자 우리 셋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각자의 후회와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춘자야,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라고 물었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수는 소파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지은이는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밤거리를 내다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지은이는 없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생각났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주민센터 옆 치매안심센터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상담실은 낮은 의자와 둥근 탁자가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치매 예방 운동법과 가족 돌봄 요령이 적힌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사회복지사는 저보다 젊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남편의 치매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 가족 문제까지 다 털어놓게 됐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의 빚 문제, 서로 문을 닫고 사는 일까지요. 말하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저에게 작은 달력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문제는 기억이 아니라 루틴이에요. 서로의 시간을 한눈에 보이게 하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의아했어요. 이미 관계가 이렇게 망가진 상황에서 달력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웃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5분만 고마웠던 한 가지, 불편했던 한 가지만 나누세요. 싸움을 줄이는 건 거창한 화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하루예요. 서로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 알면 오해도 줄어들고 짧은 대화라도 규칙적으로 하면 쌓인 감정이 폭발하지 않아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대신 정말 중요한 일은 숨기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냉장고 앞에 달력을 붙였습니다. 남편의 주간보호센터 요일, 제 시장 보는 날, 지은이의 원격 근무 시간, 진수의 야근 스케줄을 적었어요.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저녁 7시, 5분만 앉아 말하기.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스럽게 적었어요. 저는 옛 사진 상자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장롱 위에 올려둔 채 잊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먼지를 털어내니 추억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흑백 교복 사진 속 두꺼운 댕기를 메고 서 있는 20살의 나. IMF 때 뒷골목에서 떡볶이 장사하던 나. 진수가 어렸을 때 유치원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 그때의 나도 완벽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을 요구했을까?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혼나면서 울었던 기억, 아이 키우면서 실수투성이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나도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죠. 저녁 7시가 되자 저는 먼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진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지은이도 어제 나간 뒤 소식이 없었어요. 남편만 춘자야, 뭐 하는 거야?
저녁 안 먹어? 라고 물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냉장고에 붙인 달력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5분만 앉아 말하기라.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스럽게 적어놓은 문구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하룻밤 밖에서 지낸 것 같은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눈가가 퀭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부스스하게 엉켜 있었고 화장기도 완전히 지워진 상태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지은아, 어디 있었어? 걱정했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걱정이 먼저 나왔어요.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지은이는 의외의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걱정했다고 하니까 당황한 것 같았어요. PC방에서 밤을 샜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어요. 밥은 먹었어? 제가 물었더니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라면 하나. 새벽에 먹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앉아. 같이 먹자. 김치찌개 끓여놨어. 저는 지은이를 식탁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붙인 달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제대로 된 가족이 되어보자. 지은이가 달력을 보더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들은 얘기를 해줬어요. 상담사가 그러더라. 서로의 시간을 보이게 하고 하루 5분씩만 대화하면 오해가 줄어든다고.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대. 대신 정말 중요한 일은 숨기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 그때 진수도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온종일 일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셔츠는 구김이 가득했어요. 지은아, 언제 들어왔어? 어디 있었던 거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얘기해보자.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식탁 가운데에는 미리 준비해둔 색색의 펜과 스티키 노트를 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떼어낸 지은이 방의 체인도 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집에서 필요 없겠지. 저는 체인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체인이 식탁에 떨어지면서 작은 소리를 냈어요. 앞으로는 문 잠글 필요 없어. 대신 원격 근무 시간표를 여기 적어 놓자. 그럼 우리가 방해하지 않을게. 지은이의 눈이 커졌어요. 지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날 다락에서 태우려던 편지가 있어요. 어머니께 드리려다가 겁이 났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걸 드리면 더 화내실까봐. 봉투는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가 살짝 그을린 흔적이 있었어요. 봉투 속 메모에는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밤중에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비제 일부는 제가 제 명의로 정리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진수가 말리더라고요. 아버지 요양 절차도 제가 알아보고 있고요. 제 근무 시간에는 문을 잠그지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책임지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어머니가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메모를 읽으면서 제 눈에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 싶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엄마가 너무 매정했지? 진수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내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런 편지까지 써가면서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IMF 때 아버지가 자존심 때문에 엄마한테 말 못하던 거 나도 그대로 닮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한텐 나도 항상 강한 아들이고 싶었어요. 실패한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서 저는 진수의 손등을 잡고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숨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더라. 엄마도 이번에 배웠어. 그리고는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지은아, 너도 이제 혼자 감당하지 마.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은 함께 짊어지는 거야. 우리는 그날 밤 긴 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지은이의 원격 근무 시간은 철저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그 시간에는 남편을 제가 더 신경 써서 보기로 했습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상대해 드리는 거죠. 남편 요양 관련 결정은 사전에 가족 모두가 공유하고 서명하기로 했어요. 집안일도 달력에 로테이션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같은 것들을 요일별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은이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되고 저도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주거 문제였어요. 한 달간 잠정적으로 분가하기로 했습니다. 근처 원룸을 얻어서 나가되 토요일 점심은 반드시 우리 집에서 함께 먹기로 했어요. 월세는 저희가 절반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니까 제가 말했어요. 떨어져 살아도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한 관계일 수도 있어.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이번 기회에 저희도 진짜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사인하고 도장을 찍을 때 오래된 식탁이 똑 하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이렇게도 가족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물으면서도 따라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시장에는 복숭아가 나왔습니다. 약속했던 첫 번째 토요일이 왔어요. 진수 부부는 김밥과 잡채를 들고 왔고 남편은 주간보호센터에서 배운 색칠놀이로 빨간 양산을 그려왔습니다. 춘자야, 비 오나? 라고 물으시더니 제가 아니에요, 여보. 이제는 맑아요라고 대답했어요. 한 달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원격 근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소득도 전보다 안정적으로 늘었어요. 진수는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사와 상담받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니 견딜만 했어요. 식탁은 여전히 좁지만 웃음은 넓어졌습니다. 우리는 5분 대화를 꾸준히 지켰고 달력에는 작은 체크 표시가 하나둘 늘어갔어요. 오늘 고마웠던 한 가지가 쌓일수록 서로에게 문을 닫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머니, 이번 주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은이가 김밥을 싸면서 말했어요. 원격 근무 계약이 정식으로 연장됐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더 안정적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제 업무를 인정해 준 것 같아서 기뻐요. 남편이 그래. 우리 며느리 참 대단하네. 똑똑해라고 칭찬했습니다. 진수도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채업체랑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법무사가 도와주셔서 이자율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대요. 원금도 분할 상환으로 조정했고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네라고 했더니 진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문 앞에 작은 팻말을 달았습니다. 나무 판자에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은 거였어요. 들어가기 전 노크 한 번, 화내기 전 숨 한 번. 진수가 엄마 이거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우리 가족의 약속이고 누구에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니까요. 남편의 치매는 여전했지만 주간보호센터 덕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월수금에는 센터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화목토일에는 집에서 저와 함께 지냅니다.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저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 오늘 센터에서 뭐 했어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남편이 오늘은 노래 불렀어. 고향의 봄도 부르고 그리운 금강산도 불렀지. 그리고 그림도 그렸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어도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사도 남편이 센터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체인 없이도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저희가 원격 근무 시간을 존중해 주니까 굳이 문을 잠글 필요가 없어진 거죠. 대신 원격 근무 중이라는 작은 표시를 문에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시간에 남편과 산책을 나가거나 조용히 지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지은이가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아요. 저도 나도 배운 게 많아.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것도 배웠고라고 대답했어요. 진수는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에 들러서 남편과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 오늘 뭐하고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함께 뉴스도 보고 가끔은 옛날 얘기도 해요. 남편이 젊었을 때 일, 제가 어렸을 때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달력 시스템은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됐어요. 매일 저녁 7시면 자연스럽게 식탁에 모여 앉아서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 고마웠던 한 가지, 불편했던 한 가지 이 간단한 규칙이 우리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처음에는 할 말이 없어서 어색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혼자서 약을 챙겨 드셔서 고마웠어요. 제가 말하면 남편이 나도 기억할 때가 있지. 약통에 요일이 적혀 있어서 도움이 되라고 웃으며 대답해요. 지은이는 오늘은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시금치나물 무쳐주셔서 고마웠어요 라고 하고, 진수는 아내가 새로운 프로젝트 맡게 되어 자랑스러웠어요 라고 합니다. 불편했던 것도 솔직하게 얘기해요. 오늘은 아버지가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셔서 조금 걱정됐어요 라고 하면 다음 날에는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빨래 건조대 정리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라고 하면 다음에는 서로 도와주게 되고요. 작은 불편함도 쌓이면 큰 갈등이 되는데 매일 조금씩 해소하니까 문제가 커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떼어냈던 체인을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 다락에 올려두었습니다. 언젠가 또 두려워질 때 이걸 보며 기억하자. 우리를 가둔 건 문이 아니라 오해였다는 걸. 상자에는 손으로 쓴 메모 하나도 함께 넣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곳이다. 체인보다 대화가, 의심보다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 2025년 봄 김춘자.
어느 날 지은이가 청소를 하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우리의 교훈이야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또 힘들어질 때 꺼내보려고 보관해 둔 거야.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거든. 지은이가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서로를 잘 아니까요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때로 보이는 것만으로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합니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이죠. 하지만 진실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간직한 것은 불륜이나 범죄가 아닌 시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아픔을 품고 사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해로 인해 진심을 몰라줬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용기를 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